은 가격이 단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46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죠. 차트를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게 진짜 바닥이면 지금이 기회 아닌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마치 차트가 손짓하며 들어오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잠깐 금이랑 구리도 같이 빠졌는데 왜 유독 은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걸까요? 오늘은 이 폭락의 진짜 배경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은만 유독 맞았던 건 아닙니다. 원자재 시장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금도 빠졌고 구리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금은 고작 5에서 6% 정도 밀렸고 구리도 1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은요? 무려 30% 가까이 곤두박질 쳤죠. 같은 시간 같은 시장 환경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은 태생부터 금과 체급이 다릅니다. 금이 헤비급 챔피언이라면 은은 플라이급 선수 같은 거예요. 똑같은 펀치를 맞아도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은 금의 동생이 아니라 금의 그림자다. 금이 한 발짝 움직이면 은은 세 발짝을 뛰어야 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상승장에서는 금보다 훨씬 짜릿한 수익률을 안겨주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몇 배의 고통이 돌아옵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금이 10% 오를 때 은은 20에서 25%씩 치솟았고 반대로 금이 10% 빠질 때 은은 2에서 30%씩 주저앉았습니다. 변동성이 2배 이상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 투자는 롤러코스터에 비유되곤 합니다. 스릴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버티기 힘든 자산이에요. 이번 폭락도 결국 은이 가진 이 극단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은은 이렇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은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작으냐고요? 금 시장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에요. 지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은 시장은 금 시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할 때는 15분의 1, 20분의 1까지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다와 욕조를 떠올려 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 페인트 한 통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 색깔이 변할까요? 당연히 안 변하죠. 워낙 거대하니까 그 정도 충격은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작은 욕조에 똑같은 페인트를 부으면요? 순식간에 물 전체가 물들어 버립니다. 텐 시장이 딱딱 이 욕조 같은 겁니다. 덩치가 작으니까 외부 충격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큰손 투자자 한 명이 대량 매수를 하면 은 가격이 급등하고 반대로 대량 매도를 하면 가격이 곤두박질 칩니다. 금 시장에서는 별 영향 없을 규모의 자금이 은 시장에서는 쓰나미가 되어 덮치는 거예요. 2011년에 있었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몇몇 대형 펀드가 은을 집중 매수하자 가격이 순식간에 $50 가까이 치솟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자마자 가격은 반토막이 났죠. 시장이 작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은 시장이 이렇게 작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큰 손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손이란 중앙은행, 연기금, 대형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금 시장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할 것 없이 금 보유량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이런 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사면 잘 안 판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경제 위기가 와도 이들은 버팁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기관들의 존재가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바닥을 깔아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금 시장에는 든든한 안전망이 깔려있는 셈이에요. 가격이 급락해도 이 가격이면 사야지 하는 큰 손들이 받쳐주니까 무한정 추락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은 시장은요, 이런 기관 투자자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은을 준비 자산으로 쌓아두지 않거든요. 연기금들도 은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결국 은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개인 투자자와 단기 트레이더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개인과 단기 트레이더들은 공포에 취약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팔아치우죠. 받쳐줄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끝없이 미끄러집니다. 이번 30% 폭락도 결국 이 구조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과 은을 비슷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반짝거리는 귀금속이고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뭘까요? 한마디로 금고 속에 잠자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써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불안할 때 마음에 평화를 주고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쌓아두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은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은은 일하는 금속이에요.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소비됩니다. 금처럼 금고에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버리는 거죠. 왜 산업계가 은에 목을 매냐고요? 은의 전기 전도성 때문입니다.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노트북, TV 같은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반도체 칩 안에도 은이 있고 태양광 패널에도 은이 깔려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오지통신 장비에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기기 대부분에 은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산업용 수요가 크다는 건 경기를 탄다는 뜻이거든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공장이 바쁘게 돌고 은 수요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경기가 꺾이면요, 은 수요도 같이 꺾여버리는 거죠. 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명을 타고난 셈입니다. 은이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건 양날의 검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수요가 탄탄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떨까요? 공장들이 풀가동하고 전자제품 판매가 늘고 태양광 설치가 활발해집니다. 해은 수요가 폭발하죠. 이럴 때 은 가격은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꺾이면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죠. 반도체 수요가 줄고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지고 태양광 설치도 미뤄집니다. 이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에임은 수요가 동시에 꺾이는 거예요. 금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안전 자산을 찾거든요. 주식은 무섭고 부동산도 불안하니까 금이나 사둬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면서 금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은은요? 산업재 성격이 강하다 보니 이런 안전 자산 효과가 약해요. 경기 침체기에 금처럼 도피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수요는 줄어드는데 대안도 없으니 가격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폭락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부터 취약한 구조를 가진 시장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든 겁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미국에서 터진 뉴스 하나가 이 불안정한 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폭탄 같은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소식이었죠. 연준 의장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고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시장에 돈을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주식, 채권, 원자재 가격이 요동칩니다. 현재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가 올해 5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목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케빈 워시였어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트레이더들이 허겁지겁 케빈 워시가 누군지 검색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의 과거 발언, 경제 철학, 성향을 분석하느라 밤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분석 결과가 나오자 투자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케빈 워시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의 인물이었거든요.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고 돈 풀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원자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금이든 은이든 가격이 오르는데 이 사람이 의장이 되면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결국 이 뉴스 하나가 이미 불안정했던 애인 시장에 성냥불을 던진 꼴이 됐습니다. 대체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이길래 시장이 이토록 공포에 떨게 된 걸까요? 케빈 워시,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매파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중앙은행 인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비둘기파와 매파죠. 비둘기파는 부드러운 쪽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확 낮추고 시장에 돈을 왕창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는 입장이에요. 반면 매파는 칼을 든 쪽이죠. 함부로 금리 내리지 말고 돈 풀기도 신중하게 하자는 강경론자들입니다. 케빈 워시는 매파 중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예요. 현재 의장인 제롬 파월도 매파 성향이라고 하는데 워시는 그보다 훨씬 더 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괜히 돈만 풀었다가 물가만 올리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는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즉각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거야. 달러 유동성도 줄어들겠지.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강세를 유지하겠네.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달러와 원자재는 시소 관계라는 겁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같은 원자재 가격은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원자재가 힘을 받죠. 워시 의장 체제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은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금리 인하를 목 놓아 외쳐왔던 사람이거든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제롬 파월 의장을 수도 없이 공격했어요. 금리를 왜 안 내리냐, 경제 죽이려고 작정했냐며 트위터에서 맹비난을 퍼부었죠. 금리가 낮아야 기업들 이자 부담이 줄고 소비도 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파월보다 더 강경한 매파인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나 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케빈 워시의 과거 발언들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금리 자체보다 유동성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유동성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느냐는 겁니다. 워시는 이 유동성을 함부로 늘리는 것에 극도로 부정적이에요. 돈을 마구 찍어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유동성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금리를 내리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워시가 과거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벽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금리 인하는 얻어내면서 동시에 시장에 우리는 방만하게 돈 안 푼다는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요. 둘 사이의 묘한 접점이 이번 지명의 배경일 겁니다. 케빈 워시 지명이 방아쇠를 당겼다면 총알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그 총알의 이름은 바로 레버리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빚투자죠. 레버리지가 뭔지 예를 들어볼게요.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 통장에는 10,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애응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크게 한 방 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9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제 1,000만 원어치를 투자할 수 있게 됐죠. 은 가격이 10%만 올라도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원금 대비 100% 수익률이죠.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반대 상황입니다. 은 가격이 10%만 떨어지면요, 1,000만 원이 900만 원이 됩니다. 빌린 돈 900만 원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김대리의 원금 100만 원이 통째로 증발하는 겁니다. 거래소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강제 청산을 실행해요. 김 대리 의사와 상관없이 보유한 은을 시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옥이 시작됩니다.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투자자가 청산당합니다. 그 물량이 또 가격을 끌어내리고 또 누군가 청산당하고, 이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번 30% 폭락도 이 레버리지 청산 도미노가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M은 투자는 그냥 접어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변동성은 크고 시장은 취약하고 레버리지 청산에 휘말리면 순식간에 쪽박이니까요. 그런데 잠깐 동전의 다른 면도 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은 좀 다릅니다. 은의 미래 수요를 생각하면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은 전기 전도성이 최고인 금속이에요. 이 특성 때문에 미래 산업의 핵심 원자재로 꼽힙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서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 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죠. 전기차 보급률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요. 태양광 설치량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은이 들어가요. 수요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급 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은은 독특하게도 단독으로 캐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구리나 아연, 납을 채굴할 때 부산물로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광산 회사들이 은 생산량을 확 늘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한번 산업에 쓰인 은은 회수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간 은을 다시 빼내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결국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인 구조. 이 수급 불균형이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떠받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은의 수급 구조는 나쁘지 않아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당장 가격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케빈 워시 체제에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지, 유동성 공급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산업 수요가 꺾이면서 가격이 더 밀릴 수도 있고요. 결국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달러 흐름, 금리 방향, 실물 경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무엇보다 레버리지는 절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락이 보여줬듯이 빚 투자는 순식간에 모든 걸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